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스카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포함해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들은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 가이드를 같이 리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이 채널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블록체인 개발 관련 유튜브 채널입니다. 실제로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도 이제 1세대 블록체인이라 꼽히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부해 보고자 이렇게 비트코인 개발자 가이드를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개발자 가이드는요,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 보이시나요? 그 유튜브 동영상 이제 링크에 밑에 이제 하단 설명 첨부된 그쪽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일단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싶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은, 혹은 이걸 이용해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파트가 블록체인 파트, 트랜잭션 파트, 컨트랙트 파트, 월렛, 페이먼트 프로세싱, 오퍼레이팅 모드, P2P 네트워크, 마이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리딩 자체는요, 이게 한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영어가 보기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어를 읽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한글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비트코인 그 개발자 가이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설명도 되게 그냥 번역기에서 가져다서 그대로 쓴 것만 같은 그런 아쉬운 설명들이 몇 개 있어서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블록체인 파트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 파트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파트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쭉 있는 거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영어로 된 것들 제가 직접 번역해 놓은 거라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공공장부를 제공한다. 퍼블릭 레저라고 써 있는데, 이제 퍼블릭이라 함은 이제 모두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부, 레저가 장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장부를 제공한다 해서 이제 퍼블릭 레저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은 공공장부를 제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고 가는 그런 거래들이 기록이 되는 어떤 장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장부가 블록체인이라는 자료 구조, 기술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공공장부를 제공한다. 이 공공장부는 시간 기록을 포함하고 시간 순서로 정렬된 트랜잭션들의 기록 그 자체다. 시간 기록이 여기서 타임스탬프라고 돼 있잖아요. 타임스탬프가 말 그대로 그 스탬프가 이제 찍는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을 찍는다. 그러니까 블록이 이제 거래 기록들을 담은 블록이란 걸 만들어낼 거예요.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낼 건데 그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에 이 타임스탬프라는 필드가 있어요.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시간의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기록을 포함하고 가지고 있고요. 생성할 때 아예 생기고 이제 시간 순서로 정렬된 트랜잭션, 거래 내역들의 기록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요, 이중지불과 이제 이전에 있던 그 트랜잭션 기록에 대한 수정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중지불의 방지, 더블 스pen딩, 그러니까 전에 사용되었던 그 돈의 출처가 또 사용되는 겁니다. 이중지불이란 문제가 이제
디지털 캐시 영역에서 이제 되게 핫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막아야지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일련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123이라는 일련 번호를 가진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이미 스펜트, 사용이 되어졌는데 또 다시 다른 나중에 나오는 블록에서 누군가에게 사용이 되면 안 돼요.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 있었던 트랜잭션에 대한 수정,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에게 100코인을 보냈다고 이제 이전 블록에,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그런 블록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 게 아니라 앨리스가 캐롤한테 보냈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그 거래 내역 수정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각 풀노드는 일단 읽어볼게요. 풀노드들로부터 검증된 블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있다. 자, 일단 풀노드가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그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담고 있는 컴퓨터예요. 사실 이 모든 거래 내역이란 게 용량이 꽤 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몇 바이트죠? 볼까요? 비트코인 뭐라 할까요? 트랜잭션 데이터 사이즈라고 구글링 해볼까요? 토럴 사이즈라 해보죠. 비트코인 토럴 블록체인 사이즈. 네, 블록체인 사이즈 한번 볼게요. 여기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되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놓은 사이트예요. 볼게요. Total size of block headers and transactions. 메가바이트. 이게 지금 16만 몇이죠? 지금 16만 5천 메가바이트 근접하고 있네요. 16만 5천 메가바이트면 얼마지? 잠시만요. (16만 5천) 킬로바이트 말고요. 기가바이트로 해보죠. 에? 아, 잘못 쳤어요. 아, 지금 놀랐어요. 이게 1611기가나 할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16만 5천. 자, 161기가 근접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좋아졌다고 한들, 솔직히 161기가를 다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내에서도 이제 풀노드는 사실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풀노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풀노드를 함은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갖고 있는 그 블록체인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 블록체인 자체의 사이즈는 지금 160기가바이트를 거의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개별 노드들이 모두 같은 블록들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 여러분, 컨센서스, 여기서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블록체인은 결국에 이 합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건데, 컨센서스를 함은 이제 블록체인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뭐냐면, 블록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이 엮여서 이제 체인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영상 링크도 밑에 걸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들로 이루어진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블록에서는 앨리스가 밥에게 50코인을 줬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그 블록에 있는 그 내용이 앨리스가 밥에게 50코인이 아니라 100코인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그거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죠. 그거는 블록체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컨센서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없는 블록체인이라서 모두가 다 똑같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동기화가 돼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합의라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노드들이 모두 같은 블록들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드들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지하는 일종의 검증 규칙들을 밸리데이션 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검증 규칙들을 합의 규칙, 컨센서스 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안에 코드들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 코드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여야지만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모두 같은 컨센서스 룰스를 사용해야 이제 검증 규칙이 동일하게 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비트코인 코어에 사용되는 많은 합의 규칙들에 대해 서술합니다. 자, 일단 트랜잭션은 거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라는 것보다 사실 그냥 트랜잭션이란 용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나중에 또 편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냥 거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 오버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개요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 개요. 자, 위 그림은 간소화된 버전의 블록체인을 보여준다. 새로운 트랜잭션을 하나 혹은 여러 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블록은 블록 내에 존재하는 트랜잭션 데이터 파트에 수집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지금 일단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이제 이 블록 자체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고유한 해시 값을 갖게 돼요. 블록 1의 해시 값은 블록 2의 이전 해시로 참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이제 데모와 관련된 설명은 이제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첨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블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해시가 돼요. 해시가 돼서 고유한 해시 값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블록 2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록 1을 해시한 값을 블록 2가 갖게 되고요. 블록 2를 해시한 값을 블록 3가 갖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블록 1에 그러면은 어디에 트랜잭션들이 있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머클루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머클루트가 블록 1에 있는 그 트랜잭션들을 담은 데이터 구조체예요. 이것도 이제 아래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개 그런 트랜잭션들이 이제 블록 내에 존재하는 트랜잭션 데이터 파트에 수집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머클루트라는 자료 구조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머클루트로 수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각 트랜잭션들의 복사본들은 해시가 되고, 그 해시들은 서로 쌍을 이루어 해시가 되고, 또 해시된 결과들끼리 해시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요. 자, 이제 글씨체를 좀 작게 해서 볼게요. 잠시만요. 한 여기까지. 자, 트랜잭션 1이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2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요, 이 트랜잭션 1, 2를 자, 일단 그 전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중앙 맞춤 하고, 자,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해시를 또 해요. 해시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시 함수를 돌려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요. 고유한 해시 값을.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해시한 거 두 개를요, 그대로 붙여요. 그대로 붙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트랜잭션 1 붙인다. 붙인다를 이렇게 바로 표시할게요. 그냥 글씨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2. 자, 이렇게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의 해시를 붙인 거를 또 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두 개의 해시를 또 해시해서 이렇게 하나의 해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트랜잭션 3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트랜잭션, 이 글씨체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12. 12. 자, 트랜잭션 4. 자, 이렇게 트랜잭션 3와 트랜잭션 4를 또 해시한 값들이 있겠죠. 이 두 개를 여기 왼쪽에서 했듯이 또 갖다 붙여요.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인 거를 또 한 번 해시를 돌려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4개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는데 1, 2, 3, 4 4개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는데 1, 2로 줄어들었죠. 자, 그럼 또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이어 붙여서 해시를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해시가 남게 되겠죠. 그쵸? 그 마지막 해시를 머클 루트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클 루트라고 이제 하나의 해시 값만 남았잖아요. 해시는요, 고유한 값이에요. 고유한 값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내용이 하나라도 달라지잖아요. 이 트랜잭션 2가 만약에 트랜잭션 뭐 5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내용을 바꾸잖아요. 내용을 바꾸면 첫 번째로 이 내용이 바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까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작을 하면은 이 하나를 조작을 하더라도 이 머클 루트 값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을 이제 이걸로 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해시들이 서로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해시가 되고 또 해시된 결과들끼리 해시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했죠. 단 하나의 해시가 남게 될 때까지. 그 단 하나의 해시가 바로 트리의 머클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자료 구조 자체가 머클 트리인 거예요. 두 개씩 이진 트리 형식으로 해시가 되고 또 두 개씩 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계속 읽어볼게요. 머클 루트는 블록 헤더 내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블록 헤더예요. 네, 블록 헤더라는 그 클래스 안에 이게 C++로 짜여져 있잖아요. 이 소스 코드가. 그래서 블록 헤더라는 그 클래스 안에 이제 이러한 값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클루트라는 값 또한 블록 헤더 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각 블록은 이전 블록 헤더에 대한 해시를 저장하고,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블록이 해시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블록 헤더가 해시가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블록 헤더가 해시가 돼서 그 다음 블록 헤더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 친구 어떻게 표시하죠? 자, 이 친구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은데 죄송해요. 자, 이 친구한테 블록 2의 헤더 안에 이 친구 안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이 블록 2의 헤더 값이 또 이 블록 3 헤더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체인이에요. 체이닝이라 합니다. 묶일 때는. 자, 이렇게 엮게 되면 하나의 블록을 수정했을 경우 해시로 연계된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뀌게 되므로 이미 블록에 대한 수정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시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나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서 이 블록 헤더의 해시 값도 바뀌어요. 블록 1 헤더의 해시 값이 바뀌었으므로 이 블록 2 헤더 안에 있는 이 값이 바뀐 거니까 이 블록 2의 헤더도 바뀌어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블록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그 블록 뒤로 연결되는 모든 블록의 해시 값을 그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엄청난 컴퓨팅 자원, 즉 자본이 소요가 되고 자본이 소요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세 플러스 하드웨어 비용. 자, 그렇게 해서 블록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도 전체 네트워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비트코인 생태계의 가치 또한 하락할 것이다. 자, 이게
왜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실 내용 바꾸는 거 가능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내용을 바꿔봤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해킹됐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참가자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비트코인을 이용을 하나요? 네,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다 떠나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래 내역들을 수정해서 코인을 몇 개 더 챙기려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해봤자 어차피 비트코인 생태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격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없을 겁니다. 있으면 바보죠. 돈이 썩어 넘쳐나거나.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잭션들 또한 서로 엮여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소프트웨어는 이제 비트코인 지갑 소프트웨어라 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쉽게 전송하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사토시를 전송할 때 트랜잭션들끼리의 이동을 통해 전송을 수행한다. 즉, 지갑과 지갑 사이의 교환이 아닌 트랜잭션에서 다른 트랜잭션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낸다는 행위는 이전에 있던 트랜잭션을 통해서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각 트랜잭션은 이전에 발생했던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있는 사토시를 소비합니다. 자, 사토시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여기 또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자, 사토시는요. 1억분의 1 비트코인을 사토시라 불러요.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단위고요. 그래서 이제 사토시를 전송을 하는데 전송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이제 그걸 전송한다는 거는 이전에 발생했던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있는 사토시를 소비하는 겁니다. 즉, 한 트랜잭션의 인풋은 다른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이루어져요. 자, 인풋 아웃풋이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소비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보낸 그 아웃풋은요. 저에게선 인풋이고요. 저는 그 인풋으로 새로운 다른 트랜잭션의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한 트랜잭션의 인풋이 다른 트랜잭션의 아웃풋이라는 뜻은요. 만약 여러분이 1000사토시를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는 1000사토시보다 더 많은 사토시를 가져야만 해당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000원을 전송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벌어야죠.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을 주거나, 그쵸?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즉, 없는 돈을 전송하거나 하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이 돼요. 애초에 알고리즘 상에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인풋이 내가 지금 만들려는 아웃풋의 가치보다 크냐? 라고 간단하게 짤 수가 있잖아요. 코드로 if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전에 불가능합니다. 즉, 내 주소로 들어오는 인풋이 없다면 새로운 아웃풋은 생성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개념이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또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다. 즉,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 10개가 존재한다면 코인을 2개씩 서로 다른 5명에게 전송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 자, 이해하셨나요? 제가 10원이 있어요. 10원. 비트코인 10개가 있다 하죠. 비트코인 10개가 있으면요. 이걸로 저는 5개의 거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명한테 10코인을 다 보내는 거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5명에게
전송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개의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해당 트랜잭션의 각 아웃풋은 블록체인 내에 하나의 인풋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의 인풋을 가졌든지 간에 그 한도 안에만 있다면 얼마나 나눠서 보내는 거는 그렇게 제약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10,000원을 2,000원씩 5명에게 주는 거나 아니면 5,000원씩 2명에게 주는 거나 우리 맘이잖아요. 그거는 제약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2,000원을 줬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아웃풋을 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2,000원이 인풋으로 갔죠. 그럼 그 사람은 그 2,000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2,000원을 아웃풋으로 주면 그 사람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그 2,000원을 하나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00원을 여러 개, 뭐 분신술도 아니고 여러 개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아웃풋들은 TXID로 묶입니다. TXID란 Transaction Identifiers라 해서 이제 트랜잭션들을 식별자 트랜잭션들의 고유한 아이디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뭐 해시겠죠. 결국에는 자 TXID를 모아놓은 이 TXIDs는 서명된 트랜잭션들의 해시들이다. 그쵸, 해시들이잖아요. 결국에 서명된 트랜잭션이라는 건 signed 트랜잭션이라 돼 있는데 이 의미도 한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같이 살펴보죠. 자, TXID는 해시입니다. 고유한 값. 그래서 서명된 트랜잭션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입니다. TXID는. 그리고 확실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해시를 거칩니다. 해시는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특정 트랜잭션의 아웃풋은 한 번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 존재하는 트랜잭션들의 아웃풋은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또는 Spent Transaction Outpu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UTXO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부하신다면 UTXO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요.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의 아웃풋을 모아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자, 누군가가 저한테 10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저에게를 향하는 아웃풋, 제 주소로. 근데 제가 그걸 아직 누군가에게 안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안 보냈어요. 저는 이걸 아직 안 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래들을 모아둔 것이 바로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는 거예요. 이게 S가 셋이거든요. 집합. 그쵸? UTXO 셋이 이제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입니다. 이걸 따로 모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트랜잭션들의 크기를 지금 합하면 160GB 정도 된다고 했어요. 모든 블록체인 다 저장할 수는 없죠. 모든 컴퓨터가. 대부분의 컴퓨터는 UTXO 셋만 가지고 있어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모든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그런 거래 내역들이 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은 UTXO 셋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들만 검사하면 되지 왜 사용된 것들까지 검사를 합니까? 이건 이미 잘 기록이 돼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일반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UTXO 셋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고요. 즉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아웃풋들의 집합과 이미 사용된 아웃풋들의 집합으로 구분된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지불 과정이 유효하려면 해당 지불은 반드시 UTXOS를 인풋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미 사용된 아웃풋을 인풋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나눠져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지금은 1부는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부에서 또 다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